안녕하세요. 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화가는요, 유화 기법을 사용한 최초의 미술가인 얀반 에이크입니다. 그리고 유럽 최대 초상 화가인 한스 홀바인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얀반 에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보면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지금 요 시대의 사람들도 이 그 중세 시대 후기의 르네상스의 화가라고 보면 될 것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에서 출생을 했고요. 대표작은 이런 어린 양에 대한 경배, 무덤가의 세 마리와 어린 양에 대한 경배. 음, 이 사람도 이렇게 그 성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랑드르 학파의 창시자고요. 유화를 발견하고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얀반 에이크의 작품들은 아주 뚜렷하게 본인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벨라스케스와 같은 후대 후가들의 그 후대 화가들의 초상 작품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그 15세기 서양 미술은 이런 고딕 양식의 비현실적 학풍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과 인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남쪽에서는 이 이탈리아 피렌체, 북쪽에서는 오늘날 이 벨기에 서부 쪽에 해당하는 이 플랑드르 지방에서 크게 유행을 했고요. 이탈리아는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15세기 북유럽만의 이런 사실주의 미술을 이끈 프랑드르 1세의 화가 얀반 에이크입니다. 그는 조화로운 구성에 극도로 세밀하고 사실적인 표현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도 이 그 네덜란드의 그 화가이고요. 또 북부 유럽 그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리얼리즘을 기본으로 종교적인 신앙을 표현한 이런 종교화와 이 초성화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15세기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유화 기법을 사용한 최초의 미술가입니다. 그리고 색채 가루를 최초로 기름에 섞어서 사용을 한 사람이 이 얀반 에이크 최초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연에 대한 세심한 고찰, 또 이런 정교한 세부 묘사, 이런 대작이 어린 양에 대한 경배, 아놀드 피니 부부의 초상화, 이게 대표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지를 든 젊은 남자, 또 노랑대 주교와 성모, 이런 것들이 대표작으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얀반 에이크는요, 이 붉은 터번을 한 남자의 초상입니다. 보통 이 사람을 보통은 대부분 화가의 자아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그 붉은 터번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주름과 이런 피부 표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아주 세밀한 표현이 돋보인다는 것이죠. 또 이 눈을 보면 이 충혈된 듯한 이런 눈동자 그리고 생생하게 표현된 이런 관람자와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람자가 보면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게 이 얀반 에이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의 자아상이지만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아놀드 피니 부부의 결혼식입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로 남고 있습니다. 이 아놀드 피니 부부의 그 초상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결혼식 하는 그 장면에 대한 것들이겠죠. 어, 이 아놀드 피니 부부의 초상은 이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고 아주 정밀한 이런 세부 표현과 화려한 색채 그리고 수학적인 언급법이 아닌
경험에 의한 이런 공간적 깊이감의 표현 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음, 이렇게 그림을 상상해서 그린 거잖아요. 실제 상황을 그린 게 아니라 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배경의 벽면에 걸린 요 거울이요. 거울 안에는 이 아놀 아르노 죄송합니다. 아르놀핀이 그 부부의 뒷모습이 여기 그대로 있고요. 또 결혼식의 증언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 뒤에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그 중에 한 인물이 그 얀반 에이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의 성립을 기록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결혼식의 장면에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혼식에서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남녀가 서로 손을 잡는 행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선서를 하고 서로 손잡고 결혼 의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신 앞에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이런 선서를 하는 거고, 아르놀피니는 엄숙한 이런 표정, 그리고 위쪽을 향해 들어올린 오른손은 이렇게 맹세의 의식을 행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얀반 에이크는 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식적인 것들이 이런 부의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요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이런 배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정집 내부에 이렇게 평범한 가구나 물건처럼 보이는 각각의 그런 사물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르놀피니의 머리 위에 켜 있는 또 하나의 이 초, 왜 초요? 예. 초는 신의 통찰력과 지혜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이런 결혼의 맹세를 의미하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울 우측 가구 기둥의 상단에 있는 나무 조각은 지금 이 상단에 있는 이런 나무 조각이죠. 음,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의 수호성인 이 성 마가렛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겁니다. 이게 그래서 순산한 결혼을 하면 이제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이렇게 순산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강아지를 그린 거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신신함을 바닥에 벗어놓은 신발도 아까 보여줬죠. 신발은 결혼식이 수행되는 이런 공간의 신성함을 상징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얀반 에이크는 이런 아르놀피니의 부부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썼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아놀드 피니 부부의 결혼식에 지금 이렇게 보이죠? 여기 뒤에 뒷모습의 사람들이 지금 아까 너무 작아가지고 크게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이런 테두리 장식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이게 10장면의 예수 순환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대단하죠? 이 예수의 순환은 곧 교회와의 결합이고 종전, 결혼으로서 비유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예수 자신 혹은 기독교적인 문맥에서 완전함의 상징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에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배경의 사물들이 주인공의 높은 경제적 수준을 드러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림에 했는데요. 그 여자가 착용한 이런 목걸이, 팔찌, 장신구,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샹들리에 침대 밑에 깔린 바다, 오리엔탈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두꺼운 아까 커튼으로 가리는 높은 침대는 15세기의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이런 부유함의 과시 수단으로 가정집 내에서 가장 중요한 방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두꺼운 이런 커튼의 모습입니다. 가격이 비싸서 부유층만이 구입이 가능했던 이런 오렌지나 남녀의 의상에 나타나 보이는 이 모피, 이거예요. 모피라는 거. 이런 거 모피. 이게 털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예비 부부의 재정적인 여유로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로 작품에 사인을 한 화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본인이 얀반 에이크 이곳에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아르놀피니의 결혼, 아르놀피니의 부부의 결혼식,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2인 초상화이고 이후에 전신 조상화, 정물화, 장르화에 큰 영향을 준 선구자의 작품이라고도 하고요. 이 서양 미술사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간 가장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그림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놀랭의 성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상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있죠. 또 하나 이 얀반 에이크는 최초의 유화를 만든 화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화를 탄생시킨 뭐냐?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1434년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화가 이 얀반 에이크가 그린 이 아르놀피니의 결혼에 보면 갑자기 나타난 이런 생생한 색감과 놀라운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적이고 이 그림들이 색감들이 굉장히 그 선명하고 그것들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림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런 화려한 색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화려한 색채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얀반 그 에이크는 유화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요. 식물성 이런 불포화 지방산인 이 아마인류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이런 정교한 붓질이 돋보이는 이런 그 유화 기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유화 물감에는 이 아마인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이 지방산 사슬 중에 불포화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녹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불포화가 교차 결합을 붙여서 굳어가지고 단단한 이런 도막이 형성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불포화 지방산을 물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의 역할을 한 물질은 대부분 달걀 노른자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테페라라고도 하죠. 더 이전에는 석고 위에 이런 수성 물감을 스미게 하는 이 프레스코 기법을 사용했죠. 하지만 프레스코나 템페라는 유화가 보여주는 그런 정교함을 표현하기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화의 주된 장르였던 이런 초상화에서 이런 유화의 특징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화는 이 광택이 뛰어나서 인물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거의 모든 서양화는 이런 그 유화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화를 탄생시킨 이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작품, 이 인상파가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눈부시도록 붉은 바지를 입은 이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도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또 유화를 탄생시킨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많이 한 사람이 이 고갱입니다. 이 현대미술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이 황색의 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 이 현대미술의 이 고갱이
이 그리스도와 항아리에 대한 이 그림들을 이렇게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 이 고갱의 얼굴을 어둡게 긴장한 이런 모습을 형상해서 이 황색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화로 해서 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한 그림들입니다. 다음은 한스 홀바인입니다. 이 사람은 궁정 초상화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홀바인은 자연물의 색을 매우 충실히 모방했고요. 그의 농단법은 뒤로보다 신비스럽고 붓 다루는 솜씨는 매우 능숙하다. 그의 정확성은 결코 조잡하지 않다고 이 괴테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홀바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상화가이고요. 정확한 이런 사실주의와 선을 주로 사용하는 이런 네덜란드적 방법과 이탈리아의 균형적인 구성, 명암 대조법, 조각적 형태, 언급법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화가로서 일한 것은 바젤에서 했다고 합니다. 또 종교개혁으로 화가의 일자리가 없어지자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홀바인은 이런 놀라운 재능 덕에 헨리 8세의 궁정화가가 되어서 왕과 4명의 왕비들의 초상화에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홀바인도 디러와 같은 정확도를 가해 인물의 얼굴 묘사하나 디러 작품의 긴장감 넘치는 모습과 달리 이탈리아적인 표정 없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홀바인은 이후 3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의 장르인 초상화의 기준을 정립한 화가라고도 합니다. 홀바인 이 본인의 초상화죠. 이것도 이 나무 기둥에 그려진 이 명판, 지금 여기 명판이 이렇게 있죠. 라틴어 사행시, 예, 아버 바흐가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바흐의 초상화는 이렇게 바젤의 화가 길드인 투민 멜에 가입해서 홀바인이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공간 분할과 이런 형태의 뛰어난 표현, 고상한 옆모습의 이런 추상화, 이 홀바인은 이 그림을 그려서 명성을 얻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무덤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앙상하고 싸늘한 주검을 통해서 16세기 당시 이런 부패한 카톨릭경 경종을 올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닫힌 공간, 닫혀 있는 이런 공간, 세상과 절연된 곳, 썩어가는 그런 육신이 외롭게 누워 있고 시신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형상, 그리고 망가진 그 육신을 통해서 예수의 영혼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초상화들에게서 이런 손을 무성하게 이렇게 묘사한 것에 비해서 이 초상화에서는 손에 이런 지금 뭐 적고 있죠? 이 손의 묘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그런 옆모습으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이러한 측면, 초상은 이런 정치적, 지적, 엘리트들을 위한 것으로 불굴의 유지와 후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할 가치의 상징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런 초상화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 관람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마치 내밀한 대화를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색초크로 이 자아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5대, 5세 때. 또 관람자는 한 남자의 거짓없는 시선, 날카롭고 스스럼 없는 시선에 직면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진솔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얼굴을 세심히 관찰하고 묘사하는 이런 그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영국왕 헨리 8세 초상이라고 합니다. 풍채가 좋은 이런 통치자의 자신의 찬 모습이 매우 자세히 재현되어 있고요. 의복과 이런 장신구의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한 배경은 푸른 배경의 표현을 위해서 값비싼 알력 울트라마린을 사용을 했고요. 군대 금색과 은색을 칠해서 의복의 화려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배경을 중립적인 색으로 표현해서 왕의 모습이 초시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후대를 위해서 왕의 모습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과 이렇게 위험 있는 묘사에 대한 필요성에 동시에 충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같죠? 너무나 이거를 이렇게 그렸다는 게 저는 정말 천재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프랑스 사절단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의뢰한 장드 댕트빌이 왼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이것들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이런 칼집을 손에 쥐고 있죠. 그리고 나이 그때가 29살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주교 조르주 드 셀브라고 있고요. 오른팔을 책 위에 올려놓고 있죠. 그리고 그의 나이는 24세로 적혀 있습니다. 작품 구성은 이런 조화로운 관계, 화려한 색채, 인물들의 그런 당당한 자세, 심리적인 통찰, 정물화 같은 이런 객관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두 외교관은 이런 수리 과학에 관심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초상화에 관련된 상징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헨리 8세는 독일의 클레부스의 초상입니다. 독일의 귀족 클레부스 N을 선택했고요. 홀바인은 결혼 준비 중이던 이 뻣뻣하고 까다로운 성격을 매우 매력적으로 표현하지만 실물은 그림과 같은 얼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혼인 무효화 그 이후로 더 이상 왕실의 의뢰를 받지 못했지만 금년은 죽을 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홀바인이 그 에라스무스 보스 있죠? 그 사람을 이제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냉정하고 예리한 관찰과 정확하고 극명에 다한 세부 묘사를 했죠. 그래서 명쾌한 이런 화면 구성, 작품을 단순히 이런 초상화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성격에 대한 이런 투철한 이해력에 그의 특색으로 하는 홀바인의 그런 노틀담의 에라스무스, 또 파리 루브르 미술관의 소장, 게오르그 기체의 초상, 베를린 다룸 그 미술관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시대 네덜란드 인문학자이가 신학자라고 합니다. 이게 게오르그 기체의 초상입니다. 과학과 문학, 미술에 번성하던 르네상스 시대에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던 당시의 분위기는 예술에도 스며들어가지고 사실주의라는 사조를 탄생시킵니다.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한스 홀바인 죄송합니다. 한스 홀바인은 이 상인 게오르그 기체 초상에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죠. 죽음에 대한 한 연구라고도 이 그림을 했는데요. 그 프랑스의 외교단 이것들이 이제 의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사이를 비정상적으로 띄워놓고 그 사이에 많은 정물들을 어지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런 그 의뢰해서 그 건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그림은 이 찬송가 줄 끊어진 악기들이 막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종교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그 찬송회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스터리한 이런 자막과 표현에 대한 것들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펼쳐진 찬송과 줄 끊어진 악기, 지구의 해시계, 천문학 기구들, 두 인물의 폭넓은 과학적 종교적 관심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런 값비싼 터키산 카펫들, 고급 커튼, 네덜란드 화가들 못지않은 이런 홀바인의 묘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끝에는 반쯤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여기 이제 조금 보이죠. 여기 이제 그런 것들, 또 초상화에서 추구하는 미스테리한 기막힌 조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장치들이 필요했을까요? 주문자인 이 딩트빌 대사의 간곡한 요구였을까? 아니면 홀바인이 심사숙고해서 구상해낸 교묘한 연출이었을까요? 그런 궁금증은 그림의 아래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런 타원형의 기이한 형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그 유명한 죽음의 상징인 이 회고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런 유럽에 존재해온 이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 유래했다는 이 죽음에 대한 상징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여기 바니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의미랍니다. 불교에서는 말하는 이 아니디아 이런 것과 유사한 서양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회고를 이렇게 지금 약간 이렇게 삐뚤어 놓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한 연구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골을 길게 느려뜨려서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를 외상언금법이라고 합니다. 외상언금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뒤틀린 모습으로 그리지만 특정한 위치나 각도에서 보면 그림이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기이하게 뒤틀린 해골은 그림의 우측 하단 어느 위치에서 보면 위에서 보거나 이쪽에서 보면 이게 해골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다음은 그 왼쪽은 안토니 반 다이크고 이거는 이제 초상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후작 부인 엘레나 그리말디의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감상 지금 3차시에서 지금 1차시, 2차시, 3차시 이 3주 동안 이런 명화의 감상을 한번 조사해 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림들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을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나만의 작품에 그리고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 열기, 자세히 보기, 작가의 마음 헤아리기, 생각하고 판단하기 이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났는지 내가 작품을 하나를 선정해 놓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1차시, 2차시, 3차시 보여줬던 그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왜 그것들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색을 많이 사용했는지 무엇이 가장 눈에 띄었는지 그게 뭔지 또 작가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작가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작품에 내가 별점을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써보는 것들을 하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수업한 것 중에 작품을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짚혀보시고 이 화가의 작품하고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마음 열기, 자세히 보기, 작가의 마음 헤아다르기, 생각하고 판단하기 앞에 그 설명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그걸 참고로 해서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3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